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이 부동산 대책도 계속 나오고 세금 회피 매물도 꽤 있을 거라는 전망은 있습니다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통계로 보면 여전히 계속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혹시 통계가 시장 현장 상황을 잘 못 반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요즘 서울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오늘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투자로 대박을 낸 월가의 스타 펀드 매니저 캐시 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주 탐사를 테마로 한 ETF를 출시해서 또 눈길을 끌었는데, 경제 현안을 인물 중심으로 풀어보는 휴머노믹스 시간, 오늘은 이 캐시 우드라는 펀드 매니저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보죠.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래요? 4월의 첫날 오늘 주식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9% 정도, 코스닥 지수는 0.5% 정도 상승폭을 키우고 있고요. 중국 시장도 괜찮고 새벽에 마감된 미국 시장도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어떤 이슈들이 또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KB증권의 신동준 리서치센터장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간밤에 미국에서 좀 중요한 뉴스가 있었더군요.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일자리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밝혔는데요. 좀 말씀드릴까요? 네네. 네. 그동안 사실 3월 달에도 경기부양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1조 9천억 달러 경기부양책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 이 부분은 미국의 9호 계획이라고 보통은 부르고요. 예. 요번에 발표된 거는 이게 아니고 두 번째는 4조 달러의 경기 부양을 추가로 한다는 건데요. 1.9조에 더해서 4조 달러. 그렇죠. 예. 이 플랜은 더 나은 재건이라고 해서 예. Build Back Better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이 4조 달러에는 두 가지로 또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의 일자리 계획, 예. 두 번째는 미국 가족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칸 잡스 플랜,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 이렇게 두 개를 지금 발표를 할 거고요. 예. 어제 발표된 거는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6시에 발표된 거는 미국의 일자리 계획입니다. 인프라 투자 중심으로 이제 발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일자리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인프라 투자 계획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게 2조 2,500억 달러가 발표가 됐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4월 중순쯤에 나오는 그 미국 가족 계획, 패밀리 이 부분은, 계획은 네, 예. 이거는 이제 복지를 강화하는 정책이고요. 이 부분은 아마 1조대 중반 달러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면 미국이 앞으로 올해 상반기에 정부가 풀 자금이 약 한 6조 달러 정도, 6억이 아니라 6조 달러 정도 되는데, 그렇죠. 1.9조 달러는 9호 기금으로 푸는 것이고, 네. 오늘 지금 설명해 주신 2.2조 정도가 일자리 대책, 어떤 게 네. 있는지 잠시 후에 설명을 해 주실 것 같고,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패밀리 계획이라고 해서 1.8조 달러가 또 기다리고 있다. 맞습니다. 복지 정책이죠. 야, 이건 이 돈이 시중에 풀리면 경기가 얼마나 좋아질 거냐도 궁금하고 네네. 어떤 분야에 투자가 되느냐에 따라서도 또 기업들의 희비도 엇갈리겠어요. 맞습니다. 어제 발표된 내용은 일자리 계획은 총 6가지 분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일단 어제 2조 2,500억 달러를, 그러니까 2.25 달러죠. 2.25조 달러. 예. 이거를 8년에 걸쳐서 투자한다는 겁니다. 8년 예. 동안 매년 미국 GDP의 한 1% 정도를 쓰겠다는 거고요. 예. 총 6가지 분야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전통 인프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보통 SOC 투자라고 하는 거고요. 도로, 철도, 다리. 짓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도, 전력, 인터넷망 이렇게 예. 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초고속 인터넷망을 까겠다 이런 거고. 세 번째는 건설인데요. 예. 이거는 주택을 개량하는 작업인 거죠.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세 번째이고요. 예. 그다음 네 번째가 그 돌봄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돌봄 인프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을 위한 돌봄 인프라를 깔겠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다섯 번째랑 여섯 번째는 제조업을 활성해서 미국의 공급망을 확보하고 예. 또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정책들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정책은 어느 나라랑 비슷하네요. 일단은 네. 이런저런 건설 그렇죠. 경기 살려서 그쪽에 일자리 좀 만들고, 네. 노인들, 환자들 돌볼 만한 어떤 간호 인력들 이런 일자리도 만들고, 맞습니다. 그리고 해외 나갔던 공장들 가능하면 되돌아오게 해서 그쪽에서 일자리도 만들고 그렇게 하겠다. 그렇죠.
혹시 그동안 그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으로 각광받았던 이른바 친환경 네네. 혹은 뭐 태양광 이런 쪽 투자를 더 늘리겠다는 이야기는 혹시 없었습니까? 네, 어저께 뉴스상으로 그러니까 발표한 내용상으로는 예. 겉으로는 사실은 안 보여요. 음. 그래서 이게 뭐 친환경이나 재생에너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많이들 받아들이신 분도 계셨는데 예. 실제 안에 보면은 사실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아마도 재생에너지 관련된 항목을 따로 발표를 하면 공화당은 분명히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민주당 색깔 정책이니까. 그렇죠. 일자리 음. 계획에다가 곳곳에다가 이렇게 숨겨놨어요. 예를 들면 예. 이 전기차에 대해서는 전통 인프라 아까 SOC 투자 안에다가 예. 앞으로 1,740억 달러를 투자해서 전기차 배터리부터 전기차까지 공급망을 깔겠다. 예. 뭐 충전소 깔겠다. 이런 쪽의 정책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음.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도 아까 두 번째랑 그 네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 있었던 수도 전력 인터넷망 여기에 곳곳에 하나 들어 들어가 있고 있다. 예. 제조업에도 하나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를 만드는데 우리가 앞으로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는 뭐 전기차 관련된 친환경 관련된 쪽을 더 뭐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예. 뭐 일자리를 그 노동 기준에 부합하는 데다가 더 세금을 깎아주겠다. 예.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제조업 쪽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탄소 배출을 아까는 에너지 생산에서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어야 되니까 재생에너지 정책에 포함을 시킨 거고 예. 이번에는 또 하나는 전체 경제에서 탄소 배출을 2050년까지 제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냈었거든요. 예. 근데 그 항목에서는 이제 그러려면 전기차나 충전소나 뭐 건물 내에 뭐 전기 난방 설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네. 여기다가 또 이제 예산을 좀 할당을 한 거죠. 그래서 곳곳에 지금 친환경이나 재생에너지 관련된 그 투자는 예. 좀 숨겨뒀습니다. 보니까. 그렇군요.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그런저런 관련 제품들 생산하는 기업들은 기대를 좀 가질만 하겠다. 네네, 뭐 상당한 규모이고 뭐 원래 예상했던 수준 정도로 지금 네. 나왔습니다. 네. 2.2조 달러를 8년 동안 풀겠다고 계획한 거 보니 민주당이 다음 대통령도 재선할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네요. 계획은. 알겠습니다. 문제는 이 돈을 어디서 구할 거냐, 어떤 방식으로 구할 거냐잖아요. 시중에서 채권을 그렇죠. 발행해서 구한다고 하면 채권 시장이 놀라서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네. 세금을 걷어서 조달한다고 하면 야, 이 증세가 무거워지면 기업들 실적이 안 좋아질 텐데 하는 걱정도 또 드는데 네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아까 제가 두 개로 나눠서 말씀드렸잖아요. 일자리 계획 2조 2천억, 2조 2,500억 달러. 예. 그다음에 나머지는 가족 계획, 복지 정책 이렇게 나눴는데 앞에 거 어제 발표된 거는 대부분 다 법인세를 증세하면서 충당을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요. 예. 그럼 두 번째 이제 발표할 그 가족 계획에 대해서는 복지 정책은 아마 초고소득자를 증세하거나 양도소득세나 상속세를 개편해서 아마 마련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국채 발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아까 복지 정책 같은 경우는 또 몇 년 동안에 흩뿌려지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사실 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은 생각보다는 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 나온 걸 보면. 오히려 증세 쪽이 부담이 되면 될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증세도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어제 나왔는데요. 조세 정책을 향후 8년 동안 2조 달러를 그 지출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거를 15년에 걸쳐서 증세를 통해 조달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법인세율 인상이고요. 예. 현재 법인세율이 21%인데 이 부분을 28%로 트럼프 대통령 이전으로 돌려놓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 세금 낮은 나라들로 가서 거기다 법인 만들고 거기서 생산해서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구글, 애플,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전제를 좀 법인세율 하겠다. 낮은 나라로 옮겨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겠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세 번째는 최저법인세율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포춘 500대 기업 중에서 91개 기업이 연방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을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을 하면서 현재 이 법인세 차감 전수익이죠. 예. 그 이익의 최소 15%의 세금을 최저로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공제 항목들을 좀 없애서 세금 더 걷겠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실효세율이 실제적으로 낮았던
이 대형 기술주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기업, 빅테크라고 부르는 기업들이나 예. 헬스케어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이 생기는 그러겠어요. 그런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경기 부양책이 이제 효과가 나오게 되면 이 정도로 큰 규모니까 네.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 또 돈 경기 버는 좋아질 기업들 때 생기겠죠. 더 좋아지는 업종들은 당연히 또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상쇄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소재 산업, 경기 소비. 네네, 맞습니다. 정부 정책이 악영향을 주기도 하고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니까 기업들 좀 더 자세히 살펴야 된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KB증권의 신동준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집값 통계를 만드는 대표적인 곳이 KB국민은행인데요. 지난 3월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2월보다 약 1,800만 원이 더 오른 10억 8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요즘 언론 보도를 들으면 가격이 좀 내리는 곳들도 꽤 있다고 하던데 이 집값 통계는 계속 오르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어서요. 일단 이 통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집값 통계를 만드는 KB금융의 김균표 수석을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수석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저희가 예. 늘 가끔씩 뉴스 들을 때마다 이 KB금융에서 만든 그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이걸 보고 올랐다 내렸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요. 이게 이제 평균 매매 가격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게 매매된 아파트들의 평균 가격 이런 뜻입니까? 아니요, 매매된 가격이라기보다는 전국에 있는 저희 KB에서 시세를 조사해서 예. 그 중에 표본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매매가 이루어진 것과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구분 없이 네. 표본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아파트들의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을 가지고 지역별 가중치를 해서 평균 가격을 산출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된 예. 아파트도 들어있고 거래가 돼서 네. 매매가 된 아파트도 들어있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걸 왜 평균 매매 네. 가격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뭐 평균 시세 혹은 평균 가격이라고 부르면 이해가 더 잘 됐을 텐데. 과거에 저희가 전세와 매매에 대한 구분으로 해서 매매 가격이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네. 알겠어요. 네, 평균 매매 전통적으로요. 가격이라는 네. 게 네. 매매된 아파트들의 평균값 이게 아니라 네. 전세나 월세가 아닌 매매, 그러니까 네네. 집값이라고 하는 일반 명사를 달리 표현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신고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예.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실거래 가격을 조사하니까 그거는 다 신고하도록 네. 되어 있으니 그걸 보면 당연히 정확하게 알 수 있을 텐데 얼마나 올랐나 내렸나. 네네. 그거와 비교해서 KB에서 조사하시는 건 어떤 특징과 차이가 있습니까? 통계로 쓰려면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예. 예를 들어서 음아파트 28평이 있고 32평이 있는데 28평에는 거래가 됐고 그다음에 32평은 거래가 되지 않았다면은 통계를 낼 때 좀 어려움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28평과 32평에 대한 가격을 지난달 가격과 이번 달 가격에 대한 그 시세를 가지고 통계를 내는 겁니다. 일관성 있게요. 그러면 네. 28평은 거래가 됐으면 된 가격을 매매 가격으로 보면 될 텐데 네. 거래가 안 된 건 어떻게 추정을 해서 매매 사례 임대 거래 사례 임대법이라는 게 있어서요. 예. 예, 유사한 평형대와 가격대를 비교를 해서 시세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그럼 이른바 근처의 공인중개사들이나 그런 분들이 대충 오늘 이번 달에는 요 평형은 요 가격이 맞아라고 하는 그 값을 물어보고 평균을 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세에 입력을 해주시는 거죠. 네. 실거래 기반에서요. 네. 다만 이제 실거래 기반이라는 게 실거래가 되지 않았을 때일 텐데 문제가 되는 건 요즘처럼 이제 거래가 안 되면 실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내야 또 통계의 연속성은 유지되니까 그게 좀 고민일 것 네. 같은데 그거는 그냥 그분들의 재량에 맡기는 자료인가요? 재량에 맡길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급격하게 가격을 잘못된 숫자를 입력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예, 체크는 합니다. 네. 그 여러 명의 가격을 합산해서 아주 튀는 숫자들은 좀 빼고 이제 그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뺀다기보다는 예, 합리적인지 뭐 그런 숫자를 체크를 하는 거죠. 네. 하기야 거래가 안 된 것을 추정해서 넣으려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은 들고.
네, 그런 거래가 그런 변동이 한계인 없다라고 거죠? 입력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음. 그럼 그렇게 구해진 거와 국토부에서 집계하는 실제 거래 자료는 어 비슷합니까? 흐름이? 이게 개별적인 거라서 예. 것이라서 비슷한 부분도 있고요. 좀 차이 나는 음. 부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아마 실거래는 그 계약 당사자들 간의 어떤 예.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시세랑 벗어날 때도 있고요. 시세랑 가까울 알겠습니다. 때도 있고 이게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음. 네. 마지막으로 네. 평소에 궁금했던 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 인터뷰 네. 연결된 김에 그 네. 매주 또는 매달 집값이나 전세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들어보면 뭐 전세 네. 가격은 0.2% 올랐고 집값은 0.3% 올랐고 뭐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집값이라는 게 오르면 최소한 몇 천만 원 단위로 오르지 10억짜리 집이 0.1% 오르면 100만 원 올랐다는 뜻이잖아요. 네. 네. 그렇게도 오르나 싶기도 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예. 싶기도 하고 하는 그게 생각이 들어서요. 통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지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은 강남구에 100개의 단지가 있는데 오른 단지는 5개가 올랐다라고 하면은 직관적으로 보면 5%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전체적으로 분산이 되면은 모든 단지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 0.3% 올랐다.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단지가 음, 오르는 건 아니니까. 네. 모든 단지가 오르는 건 아닌데 그 방금 말씀하신 네. 대로 그러나 옆에 아파트가 오르면 또 같이 오르지 않나요? 즉 거래는 안 돼서 예를 들면 A 네. 아파트에서 어떤 아파트가 지난달에 비해서 10% 인상된 가격에 거래가 되면 바로 네. 옆 동네에 있는 B 아파트는 거래가 안 됐으니까 이 아파트는 네. 안 올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옆 네. 옆집 길 건너 있는 아파트가 10% 올랐으면 그 아파트도 사실상 오른 거래만 안 됐지 오른 거나 마찬가지로 보는 게 일반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안 올랐다고 보고 네. 평균을 낸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어, 반영이 되는 단지도 있고 반영이 안 되는 단지도 있는데 예. 바로 옆에 있는 단지가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은 음. 아파트만 오르면 전국이 다 오른 걸로 쳐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거리가 어느 정도 있다면은 예, 네. 오르지 않고 그래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음. 속도가 예, 조금 길게 잡아야 알겠습니다. 되겠죠. 예. 0.2% 올랐다는 건 그럼 특정 아파트 단지만 오른 거로 치고 옆에는 안 오른 걸로 치니까 그렇게 낮은 숫자가 나온다. 네, 평균의 어떤 아,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점이 있었는데 설명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 들으셨듯이 이 집값 통계라는 게 실제로 오른 게 정확히 확인된 것만 다소 보수적으로 통계로 반영하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올랐다 내렸다 하더라도 통계상으로는 그 반영이 매우 느리고 보수적이어서 또 조금씩 계속 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을 배웠네요. 그러면 실제로 요즘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전문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김규정 자산승계연구소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요즘 언론 보도를 보면 어디는 좀 내린다는 보도도 나오고 어디는 또 오른다는 보도도 나오고 서울 집값에 한정하더라도 방향 잡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실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오르는 거래 건수도 있고 종전 호가보다는 좀 내린 가격에 체결됐다는 실거래도 있어서 예, 상승 하락이 굉장히 혼재된 상황인데 그만큼 수요자 입장에서는 사실 예측을 하고 의사결정하기가 어렵다는 뜻이 되겠죠.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니까요. 근데 전체적으로 일단 통계들이 뭐 둔화됐다고는 해도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는 있고 예, 서울이나 뭐 수도권 주요 주택 지역에서는 최근에 뭐 교통 개발이나 신도시 공급이나 개발 이슈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음, 시장 반응 자체는 하락에 대한 우려보다는 안 떨어지거나 혹은 지역별로 좀 더 오를지도 모르겠다라는 느낌들이 요즘은 다시 좀 올라오는 게 음.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그럼 어떤 지역은 조금 내리는데 어떤 지역은 좀 오릅니다라고 지역을 혹시 특정하기도 어렵습니까? 같은 지역이라도 오르는 아파트는 오르고 또 내리기도 내리고 그래요? 네. 같은 아, 단지에서조차 뭐 전달에 거래됐던 실거래 사례들보다 가격이 내린 것도 있고 예. 주사 평형에서 같은 단지인데도 더 오른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더 예측하기가 아, 어려운 상황이죠. 만약에 지역별로라도 좀 차이가 있으면 뭐 어떤 이유에 따라서 오르는 지역과 내리는 지역 뭐 이렇게라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예.
같은 권역 단지에서조차 이 등락이 막 혼재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조정 양상, 게다가 이제 상승과 하락을 영향 미치는 변수들이 다양하게 뒤섞여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그렇게 거래 가격 차이가 들쭉날쭉일까요? 과거에는 이런 현상이 드물었잖아요. 그쵸. 뭐 굳이 케이스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강남의 대표적인 뭐 음마아파트나 이런 데서도 3월에 신고됐던 실거래 가격들이 전달보다 내린 것도 있고 오른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보면 뭐 세금 문제라든가 뭐 이후에 보유세 증가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급하게 파시는 분들은 하향 조정을 하기도 하시고 예. 또 굳이 그럴 의사가 없으신 분들은 뭐 좋은 층이나 또 이런 거에 따라서는 여전히 종전보다는 조금 더 받고 싶다라고 해서 내놓으셨는데 마침 또 구매자가 나서서 계약이 체결되기도 하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각각 개인들이 영향을 받는 이런 요인들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좀 향방을 흐름을 좀 알겠어요. 점치기가 어려운 분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금 크게 보면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개발 이슈나 선거 이슈 같은 것들이 좀 기대감을 오히려 더 자극하는 부분들도 있고 뭐 세금이라던가 공시가 인상이라던가 뭐 계속된 대출 규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또 수요자들을 뭐 억제하는 부분들도 있고 혼란스럽다 보니까 그런 거에 어떤 부분이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각 거래 건마다 가격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글쎄요.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살 분들도 많이 줄었고 팔 분들도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급하게 팔려는 분이 있으면 이제 살 분들의 수요층이 얇으니까 급매로 내놔야 되고 또 급하게 사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또 파는 분들 자체도 많지 않으니 신고가에 사고 그러는 모양이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구매를 하셔야 되거나 시장 상황을 좀 이렇게 검토하고 계시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장이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확인하시면서 영향 주는 변수들을 잘 챙기시는 방법밖에는 뭐 대안이 그렇습니다.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예. 팔아야 할 분들은 5월 말까지는 팔아야 되는 이유들이 몇 가지 세금과 관련 이슈는 있다고 들었어요. 보유세라든가 뭐 양도세도 좀 바뀌는 게 있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요즘 시장 분위기에 미치는 것도 있습니까? 어떤 재료들이 집값에 영향을 미칩니까? 이거는 상승 재료 쪽으로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주요 후보들이 내놓는 부분 공통점을 찾자면 주택 공급을 뭐 향후 한 5년 정도 안에 빠르게 좀 늘려서 수급 안정을 시키고 내 집 마련하실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공약 부분하고 예. 규제를 조금 너무 과도하니 풀겠다라는 입장들을 유사하게 내놓고 있거든요. 재건축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 네네. 대표적으로 예.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것들 규제를 풀겠다는 내용이 이제 조명을 받고 있는데 주택 공급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공급이 계획대로 늘어난다라고 하면 사실 가격 안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당장 지금 시장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기대감을 또 키우고 있는 집값이 부분이 오르는 있습니다. 오르는 네, 쪽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뭐 민간 재건축이라던가 도심의 이런 주택 사업 같은 것들을 서울시에서 약간 스탠스를 바꿔서 예. 인허가도 좀 잘 내주고 활성화 될 수 있게 하면 네. 오히려 개발되면서 뭐 집가 상승이나 뭐 주택 있지 부동산들의 않을까? 기대 심리나 뭐 이런 것들을 자극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금 관망진정세를 보이는 이런 서울의 아파트 가격 흐름들이 이 보궐선거 부동산 공약 이슈 때문에 다시 좀 들썩이는 게 아니냐라는 좀 우려 섞인 그럴 수도 지적들도 좀 있겠네요. 나오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거래량은 좀 줄어든 상황에서 사야 할 이유도 생기고 꼭 팔아야 할 이유도 생기는데 주변에 이런저런 소식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싶은 좀 불투명하고 불안불안한 시황이군요. 결국 요약해 보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재된 상황들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우신 그렇겠어요. 이제 판단하기가 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이런 지표들이 보여주는 부분들 현장 체크들도 반드시 하셔야 될 테고 결국에는 저희가
중장기 변수로 꼽았던 정부의 공급 계획이라던가 뭐 이런 지자체의 규제 완화 스탠스 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잘 확인을 해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뉴스 나오는 거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한국투자증권의 김규정 자산승계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인물이 누구냐 이런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인가 아니면 워렌 버핏인가 이런 생각하실 텐데 요즘은 그런 분들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월가의 최근에 스타 펀드 매니저로 떠오르고 있는 캐시 우드라는 사람인데요. 최근에는 그래서 이분을 돈나무 언니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여성분인데 이름이 캐시 우드니까 캐시는 돈이고 우드는 나무잖아요. 그래서 돈나무 언니라고 부른다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듣다 보면 최근 미국 시장의 흐름까지도 알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인물로 경제 이야기를 풀어보는 휴머노믹스 시간, 오늘 첫 시간으로 미디어 스타트업 라이프러리의 신기주 대표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분이 여성분인데 펀드 매니저고 네. 거기까지만 알아요. 어떤 분입니까? 네, 스타 펀드 매니저인데 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테슬라를 발견했고 테슬라를 대박으로 이끈 투자자입니다. 흔히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예. 투자 시장 안에서 테슬라를 일찍 픽했고요. 화제를 모으게 했던 인물이기도 하겠고 그러니까 워렌 버핏 말씀하셨지만 네, 워렌 버핏 역시도 캐시 우드에 비하면 이 시대에 미친 영향력이 좀 모자르죠. MZ 세대를 위한 워렌 버핏. 아, 신세대의 워렌 버핏. 네, 맞습니다. 아, 네. 따라하고 싶은. 네. 이분이 최근에 우주 ETF라고 하는 걸 출시했다고 해서 네. 관심을 끌었어요. 캐시우드 하면 전기차인데 이제 캐시우드 하니까 또 우주 얘기가 나오죠. 예. 화제를 모으고 있긴 한데 ETF를 출시했다는 게 이분이 그러니까 ETF를 만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분만의 네. 독특한 요리 같은. 네, 말하자면 이제 요리법을 갖고 한 바구니 안에 캐시우드가 이 주식을 픽하고 저 주식을 픽해서 네. 맛있는 요리 ETF를 만드는 거죠. 그녀가 선택한 주식 바구니.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인 건데 예. 한동안 이제 테슬라가 들어가 있는 전기차 바구니 만들더니 우주가 들어가 있는 우주 바구니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내일 지구가 망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심겠다. 캐시우드를 비유하자면 내일 나스닥이 폭망해도 오늘 나는 기술주에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네, 우주 같은 것도 투자한다고 하면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될 텐데 예. 캐시우드가 이제까지 아크 인베스트먼트라는 헤지 펀드를 운영하면서 예. 7가지 ETF를 만들었거든요. 7그루의 나무 심었는데 이번에 8번째 우주 나무 심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ETF라고 하면 나스닥 지수를 따라가세요 하는 ETF도 있고 뭐 코스닥 지수하고 그대로 연동해서 움직이세요 하는 ETF가 있죠. 왜냐하면 그 안에는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그대로 네. 복사해서 담았을 테니까. 네. 근데 흔히 그게 말씀하신 게 패시브라는 거잖아요. 예. 수동적으로 시장을 추종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시장이 그러니까 아웃퍼폼하지 못하죠. 말하자면 시장의 이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내기 어려운데 따라만 가죠. 네, 캐시우드는 나는 아니다. 나는 그거보다 훨씬 더 능률 있고 효과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예. 그걸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최근 수년 동안 입증해내면서 MZ세대를 위한 워렌 버핏이 된 거죠. 아, 그런 ETF에 되게 독특한 종목들을 많이 담아서 맞습니다. 다행히 수익을 네. 많이 올렸군요. 네, 테슬라가 대표적이고 우주도 마찬가지겠고요. 예. 그게 최근에 파이낸셜 타임스가 캐시우드를 다룬 기사가 있었거든요. 예. 이 기사 보면요, 캐시우드는 신의 일을 대신하는 기술주 투자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신의 일을 대신한다고요? 네, 신이라고 하면 하느님? 맞습니다. 네, 무슨 캐시우드가 의미예요? 굉장히 독실한 카톨릭 기독교 신자인데요. 근데 이제 캐시우드의 투자 방식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하지만 본인 스스로는 예. 자금을 이용해서 신을 위해서 그 신의 기술을 통해서 실현하고 싶어하는 미래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본인의 역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 신이 만들고 싶은 세상이 있는데 네. 그건 하늘에 막 우주선도 날아다니고 전기차도 다니고 이런 네. 세상일 텐데 내가 그의 뜻을 따라서 그의 일을 할 만한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한다. 네.
그러니까 그게 전기차였고요. 이제 앞으로는 우주 여행과 우주가 새로운 미래가 될 것이니까 나는 그 역할을 하는 예. 신의 도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아크라고 하는 이 캐시우드가 차린 회사의 이름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아크 인베스트먼트. 네, 아크는 방주란 뜻이잖아요. 방주면 그 성경에 나오는 네, 노아의 방주.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지금 환경 오염에서 구하기 위해서 전기차에 투자했고,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주에 투자하고, 로봇에 투자하고, 물론 아크의 약자는요, 액티브 리서치 널리지의 약자라고 하는데 많이들 캐시우드의 배경을 이해하는 분들은 네. 그녀가 왜 신을 대신해서 이런 역할을 하는지도 이해하고 있기도 하죠. 네. 되게 이런 건 이런 의미로 지은 게 아니라 짓고 나서 의미를 나중에 부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어쨌든 네. 독실한 종교인이면서 그 신의 뜻을 세상에 펴는 네. 투자를 하겠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꿈의 주식들을 많이 담게 되는 거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한 적 있고요. 자금을 예. 신이 창조하신 바대로 가장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움직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예. 얘기를 했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캐시 우드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런 평가도 하더라고요. 40년 동안 투자 경력이 있는데 우드한테 시장에 단기적인 등락, 그러니까 오늘 돈을 벌고 내리고 하는 것들은 네. 그저 신의 뜻이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야. 합니다. 이게 투자는 굉장히 또 과학적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신하고는 관계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극과 극이 만나서 또 스토리가 만들어지네요. 그게 캐시우드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캐시우드 하면 얘기하는 것들이 매우 장기적인 투자를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보통 투자라고 하면 오늘 오전에 사서 오후에 팔아서 몇 퍼센트 더 수익을 내고 싶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할 텐데 그게 투자죠. 네, 캐시우드 그게 투자라고도 많이 생각하죠. 예. 하지만 캐시우드는 수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시장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캐시우드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건데 왜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느냐? 그녀가 수익이 아니라 신의 미션을 기본으로 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고 그녀가 설명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심지어 뭐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커피를 마시고 성경을 읽는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주식 투자자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네. 커피를 마시고 월스트저널을 본다거나 아니면 네. 주식 시황을 보는 것일 텐데 네, 그렇지 않은 거죠. 네. 이분이 왜 유명해졌어요? 테슬라 투자 때문에 가장 유명해졌는데 예. 2018년에 CNBC라는 그 미국의 경제 방송 있잖아요. 네. 인터뷰를 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진행자가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확신한다. 테슬라 주가가 수년 안에 $4,000까지 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실제로. 네. 지금은 이제 액면 분할되기 $4,000 전에 $4,000인 네. 겁니까? 지난해 8월에 액면 분할은 5분의 1 됐잖아요. 예. 지금 $600, $650인데 가장 높았던 때가 $900 가까이니까. 이미 그럼 $4,500 지나갔다 온 맞습니다. 거네요. 네, 지나갔다 온 거예요. 1월 달에. 그러니까 예언이 실현됐죠. 예. 그러면서 캐시우드가 픽하면, 그러니까 흔히 우드픽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드픽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주가가 오른다는 공식이 성립됐고요. 예. 그때부터 캐시우드가 본인의 아크 인베스트먼트 ETF라고 하는 바구니에 어떤 주식을 담느냐를 예. 모두가 본 다음에 이렇게 투자하는 겁니다. ETF에 돈을 넣기도 하지만 캐시우드가 픽을 하면 먼저 가서 수익을 낼 거라 기대하고 네. 그 주식을 담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시장의 영향력이 커진 거죠.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몽상가이고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미래 투자자이고 이런저런 평가가 좀 엇갈리고 섞이는. 네, 몽상가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시니까 언론의 평가가 이런 게 있어요. 현실적 투자자이면서 몽상가라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인데 예. 그 먼 장기적 관점으로 보는 측면에서는 몽상가가 맞고요. 하지만 지난 1월에 그 캐시우드가 본인의 투자 관점을 만들어낸 그 설명하는 책을 낸 적이 있어요. 예. 빅 아이디어 2021이라는 것이었는데 빅 아이디어 네. 2021. 15가지의 섹터를 설명하면서 이게 앞으로 미래를 지배할 것입니다라고 설명해요. 근데 이걸 읽어본 대부분의 트레이더 투자자들이 너무 몽상이다. 이게 가까이 올 미래인 건 맞는데 무슨 얘기 들어있는데? 네, 예를 들면 뭐 AI 올 것이다, 인공지능, 뭐 드론 올 것이다, 또는 뭐 전기차 시대가 더 일반화될 것이다, 자율주행이 일반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 얘기를 보면 당위적 미래라는 얘기를 하죠. 당연히 올 미래인 건 맞는데 이게 과연 투자의 관점이냐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30년 걸릴 수도 있고 50년 걸릴 맞습니다. 수도 있는데 네, 50년 지금부터 뒤에 그 주식 현실이 산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냐면 그 모든 혁신의 기준은
비용을 낮추는 측면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이다라고 하면 자율주행을 통해서 기존의 자동차가 사람을 1km 움직이는 데 들이는 비용보다 네. 자율주행 자동차가 훨씬 더 저비용으로 사람을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사님 인건비 빠지니까. 맞습니다. 예. 네. 아니면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인공지능 우리 흔히 얘기해서 알파고 얘기합니다만 인공지능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소프트웨어가 사람을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 사람이 소프트웨어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 예. 훨씬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혁신은 필연적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찬찬히 살펴보면 굉장히 논리적인 측면이 있죠. 뭔가 꿈이라고 하는 게 그게 뭐 그냥 하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네. 이게 다 일일이 다 비용 줄여드는 거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거기 갈 것이다. 네, 돈 아끼려고. 맞습니다. 비용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혁신의 원동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도 드론이라고 해서 사람을 공중에서 이제 띄워서 실어 나르는 이른바 뭐 택시 같은 것도 곧 실현될 것이다. 곧이라고 네. 하는 게 보통 한 5년 10년입니다만 그런 얘기 하는 네. 분들도 이게 헬기로 가는 것보다 훨씬 쌉니다. 비용이 적게 되니까 그 얘기 시간 비용, 하시더군요. 네, 가격 예. 비용. 그래서 캐시우드는 비전에 투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은 비용에 투자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스스로. 네, 좀 나이 든 분들은 워렌 버핏이 샀던 거 따라 사는 거고 좀 젊은 네. 분들이나 꿈에 투자하는 분들은 네. 이 캐시우드 누님 이분이 투자한 돈나무 언니, 네, 거 따라 하는 게 요즘 유행이군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지적도 해요. 그분이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를 떠나서 이분이 만든 이 액티브 ETF,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만든 ETF라는 게 네. 쉽게 말하면 이 캐시우드 이 펀드 매니저가 그냥 괜찮은 느낌 갖는 주식들 막 담으면 그냥 그거 따라가는 거잖아요. 투자자는. 네, 그게 이제 추종을 하죠. 친구한테 돈 트렌드를 맡기고 네가 따라가니까. 알아서 굴려줘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 친구가 캐시우드인 거고. 네, 사실 그 93년도에 ETF가 처음 발명됐는데 예. 당시에 ETF의 아버지란 짐 로스도 이렇게 패시브한 ETF야말로 결국은 시장의 수익보다도 높을 수 있다. 그다음부터 계속 좀 패시브가 유행이었거든요. 그런데 캐시우드 스스로도 본인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금융산업을 혁신했다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모두가 다 시장을 추종해서 수동적으로 투자할 때 본인은 지수만 따라가는 패시브 네. ETF 살 때. 네, 근데 본인은 그게 아니다. 훨씬 공적적으로 액티브한 투자를 해서 히어로 기술 기업을 발굴해내면 그 기업이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큰 수익을 내면서 성과가 훨씬 좋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테슬라인 거고요. 그러게 아직도 논란 좀 있어요. 일각에서는 이 캐시우드가 담고 있는 종목들이 작은 시가총액이 작고 네. 거래도 별로 아직은 많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라서 이게 이분이 사니까 오르는 거고 뭔가 미래가 다가와서 오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거 팔 때 되면 제 값에 못 팔걸요. 아마 대부분 이분이 팔 거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더군요. 네, 이거 굉장히 예리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그 캐시우드가 테슬라 주가가 떨어졌을 때 계속 샀잖아요. 네. 사실 그거는 ETF가 갖고 있는 약점이기도 한 거예요. 말하자면 대중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오픈마켓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갖고 있는지 다 알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한 번 신뢰를 잃고 ETF에서 돈을 빼기 시작하면 해당 종목의 주가가 폭락할 수 있죠. 그렇기도 그러니까 하고. 캐시우드는 끊임없이 신뢰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 확신에 찬 투자나 또는 메시지를 던질 수밖에 없는 게 캐시우드의 어떤 함정, 약점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 요즘엔 이런저런 다양한 ETF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최근에 액티브 ETF라고 하죠. 이런 걸 네, 펀드 매니저가 맞습니다. 열심히 네. 알아서 스스로 골라서 담는. 네, 왜 담았냐고는 묻지 마. 나를 믿고 투자해. 캐시우드가 이제 워낙 스타가 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캐시우드를 믿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그게 사실 다른 사람의 말을 믿고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요. 바람직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는 가치 판단을 하기 전에 시장이 이렇다는 것부터 알고 네. 또 시장 분위기를 적응해 가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요.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기주 대표였습니다. 예, 오늘도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경제 상식은 알아야 할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와 함께 하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만들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 그리고 11시 5분 하루에 2번 찾아오는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새로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